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창업가 정신 수업을 진행할 손종호라고 합니다. 제 자신을 잠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오늘 진행할 목차는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인 창업가의 역량,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 어딘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대부분 아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여기가 뉴욕 타임스퀘어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10년도 사진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 사진입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땅값도 제일 비싸고 또 이 땅값이 비싸니까 여기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도 많이 내야만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하나는 여기 한국 타이어가 있고요. 하나는 옆으로 세워져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센터에 여기 보면 LG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10년 전에 여기에 광고를 할 정도면 아주 유명하고 또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보기에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코닥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코닥이 뭘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아마 모르는 학생이 많을 거예요. 이 코닥은 원래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시장, 카메라 시장의 필름의 9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이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코닥이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혹시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이걸 제가 물어보면 학생들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한 곳은 바로 저 코닥입니다. 코닥 연구소에서 디카 기술을 처음 개발했는데 그 연구소 개발 직원이 그 기술을 개발해서 CEO 경영진에 보고를 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를 개발했다고. 그런데 그 경영진 CEO들은 그러한 디카 기술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닥이 전 세계 카메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시작이 되고 또 그 수익을 일정 부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무시하는 동안에 일본에서 그 디카 기술을 두 번째로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일본 카메라 브랜드 혹시 아시는 게 뭐가 있나요? 맞습니다. 소니, 캐논, 파나소닉, 올림푸스,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런 일본 회사들이 지금 현재 디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 코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뒤인 지금 코닥은 유명무실합니다.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바보 같은 일이죠. 왜? 자기들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망했는 거예요. 왜? 창업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때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난 나중에 뭐 공무원이나 교사나 아니면 이런 안정직 이런 거 말고 나는 뭔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수업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그리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수업을 하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학생이 가장 많아요. 10명 중에 9명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이게 조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은 떨어지는데 초등학생은 열에 9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거냐?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모을 거냐 물어보면 초등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유튜브의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로또로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뭔가를 창조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즐기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니까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문제는 로또예요. 나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우리나라에 로또가 들어오기 전에 30년 이전부터 로또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한 10억대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100억대예요. 로또 1등 당첨되면. 근데 로또 역사가 미국은 그만큼 오래되니까 그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의 그 연구조사도 다 끝났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되고 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이제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70%는 로또가 되기 전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혼, 파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걸로 인해서 삶이 더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아야 할 텐데 왜 열의 7명은 더 못한 삶을 살까요? 그것은 이런 창업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관리하고 더 재테크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흥청망청거리다가 더 못한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 코닥의 예를 들었고 지금은 로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창업가 정신은 공부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마치고 회사 들어가면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창업가 정신은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정신이고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업가 정신이라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이 창업가 정신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기업가 정신이라 그랬어요. 기업가라 그러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 자영업 또는 회사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 이런 마인드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창업가 정신은 그게 뭘까?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부하는 학생인데 내하고 이 창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창업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유래를 쭉 살펴보면 중세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중세시대에는 창업가를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을 짓는, 성당을 짓는, 스페인 같은 데 가면 아직도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한 건축을 하는 것이 커다란 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창업가는 건축 시공을 맡은 사람이고, 17세기에 한참 콜럼부스가 인도를 발견하고 북아메리카와 그 다음에 이 서인도 제도,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해양 탐험을 할 때, 신대륙을 찾아 헤맬 때는 사업을 맡아서 모험하는 사람들을 창업가로 했고요. 18세기에는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가, 이런 사람들을 창업가라고 했습니다. 19세기에는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서 산업을 이용해서 성장시킨 사람을 창업가라고 했고, 그리고 20세기에는
인터넷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미래지향적,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빅4와 같은 그런 큰 대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창업가라고 그러겠죠. 이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이 또 의무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중세시대부터 창업가에 대한 의미는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할 거예요. 창업가 정신을 앙트러프르누어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게 이걸 해석해 볼게요. 창업가는 앙트러프르누어라고 하는데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프랑스 동사어입니다. 모험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왜 영어로 쓰지 않고 프랑스어를 썼을까요? 지금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라 그러면은 미국을 우리가 떠올리죠. 그 다음에 중국을 떠올리는데, 그럼 미국과 중국 지금 말고 이전 시대에는 누가 이 세계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했나요? 맞습니다. 대영 제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때 영향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가를 프랑스어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창업가 정신은 뭐냐? 거기다가 SHIP를 붙여서 앙트러프르너십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주어진 기회와 자원을 역량을 발휘해서 가치로 만들어내는 의지와 태도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역량이라는 단어예요. 역량은 영어로 confidence라고 합니다. confidence. 특정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인데, 이게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역량입니다. 역량, 핵심 역량.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이 창업가 정신도 바로 이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역량, 우리가 부닥치지 못한 어떤 미래에서 오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능력, 그걸 키우는 게 앞으로는 중요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학자는 슌페트나 피트 드러크나 제프리 티몬스가 있는데, 이 슌페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앙트러프르너십, 창업가 정신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파괴적 혁신이라 그랬고, 피트 드러크는 1909년에서 2005년까지 생존했는데, 이러한 창업가 정신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슌페트와 피터 드러크, 이 두 사람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어떤 학생은 원하던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다음에 생일 선물 때 내가 원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또 좋은 친구를 사귀었을 때, 부모님이 날 사랑해 줄 때, 이런 주로 자기와 관계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서 행복의 순간을 많이 느끼는데, 반대로 불행은 그럼 어떨 때 불행하냐고 이것을 질문해 보면 주로 환경적인 요인에서 많이 찾아요.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또는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을 때, 친구하고 싸웠을 때,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행복은
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취득했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불행은 주로 외부 환경에서 찾아요.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 핵심 키워드는 도전인데, 도전 없이 여러분이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은 그것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추구해서 그것을 얻었을 때 행복의 기쁨이 굉장히 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뭔가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그 행복이 오래 가질 않아요. 아까 로또처럼. 그래서 도전이 없는 삶은 그 행복이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창업가 정신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도전인데요. 내가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청소년들이 젊었을 때 꼭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이게 궁금해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네 나라. 그죠? 먼저 한국 청소년들은 젊을 때 뭘 하고 싶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청소년은 딱 세 가지예요. 친구를 얻고 싶고, 좋은 결혼 상대를 찾고 싶고, 돈을 벌고 싶대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본 친구들은 한번 볼까요?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하고 싶고, 많은 일을 경험하고 싶고, 취미생활을 마음껏 하고 싶대요.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잖아요.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니까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오다쿠 이런 말을 쓰는데, 얘들은 취미생활을 마음껏 하고 싶은 게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럼 중국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실 중국은 굉장히 큰 대국인데,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사실은 무시받을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닌데요. 그럼 중국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중국은 인생의 방향을 곰곰이 생각하고 싶다. 낙담하지 않는 근성을 키우고 싶다. 책을 읽고 싶다. 연애를 하고 싶다. 견문을 넓히고 싶다. 고생을 해서 나를 단련하고 싶다. 많죠? 의외로 중국 청소년들이 건전한 것 같아요. 고생을 해서 나를 단련하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은 도움될 기술을 익히고 싶다. 젊었을 때 모험을 하고 싶다. 체력을 만들고 싶다. 남다른 일을 하고 싶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내가 마지막 여기에 줄을 그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네 나라의 청소년 대답 중에 좀 다른 대답이에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누구죠? 맞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오바마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미국 유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미국으로 유학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그 배경이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중류층 아니면 하류층 정도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물론 본인은 굉장히 똑똑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유학을 왔겠죠. 그래서 미국을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백인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바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바마의 부모가 7살이 되었을 때 이혼했어요. 그래서 오바마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엄마 없이 자랐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오바마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아버지는 그 이후 4번이나 결혼을 더 했어요. 이복 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바마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하버드 로우 스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법학 그 과정, 그 다음에 콜롬비아 법대를 나왔어요. 콜롬비아 법대에 하버드 로우 스쿨을 나왔어요. 이 두 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이 두 학교를 졸업하려면 최소한 한 5억 이상은 등록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 오바마 아버지 유학생이고 무슨 돈이 있어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오바마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카고에서 그 하류층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그때부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교실에 다문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여러분 중에 그 다문화 친구가 있는데 그 다문화 친구가 내가 학급 실장이 한번 되고 싶다. 내가 학급 실장 한번 출마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에 대해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실장으로 여러분이 투표를 해줄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는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와가지고 살다가 겨우 지금 이제 그것도 투쟁을 통해서 그 권리를 찾고 있는데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런데 미국은 그 오바마를 흑인이지만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게 이제 저는 미국의 그 아주 선진국이고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뭐 이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 미국과 같이 그런 다문화 친구가 학급 실장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